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지난 총선 때가 제일 높았다며. 그 총선 때보다 더 한 10%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26.9%였는데 어. 이번에 36.9% 나왔죠. 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36.9가 나왔으면 37인 거죠? 예. 그럼 번투표율 얼마나 해서? 75에서 78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와, 진짜 높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는 사전투표가 이만큼 나왔으니 번투표도 많이 올라갈 거다. 정반대로 투표장에 나올 사람은 정해져 있고 사전투표에 많이 했다. 그러므로 번투표는 적게 할 수 있다.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전투표율 자체가 분명히 저쪽에 보수 쪽에는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 부정선거. 당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수 쪽은 좀 덜 나온 측면이 있을 거고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근데 사전투표하면서 이번에 무슨 또 논란이 하나 있었죠. 아, 확진자 투표. 예. 그 정확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요. 국회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갑작스럽게 통과시키면서 6시부터 7시까지 투표를 연기를 해놨잖아. 연장을 해놨잖아. 근데 각 투표소마다 투표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투표함이 없으니까 확진자 되신 분들 투표를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갖고 불가피하게 뭐 주머니나 뭐 라면 박스에 받았어요.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회가 좀 잘못한 측면도 있고 선관위는 미처 준비를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 미비해서 그런 거지 이걸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쪽에서는 뭔들 그냥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칠 특히 수 있는 거다 그 논란이 됐던 게 선관위 직원이 방호복을 입은 선관위 직원이 그 확진자가 그 기표한 그 투표 용지를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실내에 있는 그 투표함에 가져가서 넣었던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저는 그것도 이제 선관위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5시부터 6시까지를 하든 6시부터 7시 반까지 하든 이 투표함을 옮기는 거는 이렇게 법에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표함을 중심으로 확진자들 동선을 만들어서 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좀 기계적인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부정투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이제 번투표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선동을 윤석열 쪽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번투표에 많이 와라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어떤 상황이고 부정선거 해본 놈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 역사는 부정선거 역사라니까.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 스킬이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그 4.4.5입이라는 말이 회자가 됐던 것도 이승만 그 부정선거 때문에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사전투표율을 전국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전국 1위인데 51% 투표를 했거든요. 광주가 49%? 그 정도 되고, 전라북도도 49%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대구가 제일 낮은데 31%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서울은 한 37, 36 요 정도 해서 평균에 가까워지는데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투표의 의지가 이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10% 이상 높은 거예요. 포인트로만.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투표 열기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를 통해서 일단 먼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투표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본투표일에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 절차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꼭 본선거를 그러니까 해야 돼. 뭐. 평소에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나는 꼭 투표는 한다라는 어떤 시민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저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명박하고 비교해봐도 이명박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블록에서 이재명 대장동 뭐 이런 의구심 가졌던 사람들도 이거 아니네. 이재명 진짜 난놈이네. 그래.
하실 분들이 또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겠지만 문제는 이제 수요일 날 출구조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선거 이제 축제가 되느냐, 곡소리 나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실제로 출구조사에는 지금 방송 3사가 하는 게 하나 있고 JTBC가 이번에 그 시장에 첫 뛰어들었어요. 도전. 하고 있는데 출구조사랑 다음에 제2국민투표는 포함이 안 돼. 당일날만 이런 출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인구 비율 맞춰가지고 출구조사를 해. 출구조사는 윤석열이 이기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사전투표가 포함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모르지. 만약에 출구조사를 박빙으로 가면 본선거 나중에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출구조사에서 굉장히 심한 차이가 나면 저쪽은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승리 축포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막 분노 투표를 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굉장히 많았다 하면 이제 그 막상 투표를 까봤더니 뒤집어지겠네. 뒤집어지는 상황도 올 거고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 오는데 나는 이게 방송 3사들이요 왜 사전투표율에는 그걸 반영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안 해요? 법으로 해야 정해져 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 법으로 뭐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을 고쳐야지. 이거 반쪽만 해가지고는 어떡해요? 그래놓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출구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할 때는 정확한 그 득표율을 찍지를 못하고 몇 퍼센트 차이 이렇게 물론 보정이라는 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할 거면 출구조사가 필요 없지.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수요일 날 7시 반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6시까지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지잖아. 이것만 빼고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다 합쳐봐야 뭐 몇만도 안 될 테니까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 사전투표 사실상 반 정도 투표해버린 거거든. 근데 이 진영성이 쏠려 있다면 출구조사는 상당히 윤석열한테 더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방주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표 결과를 보면 개표 프로세스를 알면은 그 푸나님처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하잖아요. 사전 투표를 한 그 표들은 그러니까 그 편지 봉투에다 넣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소속 지역구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본 투표하는 날 그 7시 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투표함을 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 투표한 것부터 까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건 나중에 개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12시 넘어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 쪼는 진짜. 맛 장난 아니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3월 9일 쉬지 않고 3월 10일 날 쉬기로 했습니다. 밤새고. 3월 9일 날 쉬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사전투표 다 했으니까. 그렇죠. 3월 9일 날 쉬기로 하고 3월 10일 날 쉬기로 하고 밤새 이제 개표를 봐야죠. 우리도 수요일 방송 밤 10시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서 그 사전투표를 보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정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도 이제 그 얘기잖아.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다. 그러니까 투표가 현저하게 낮을 만한 쪽에는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100%일 것을 가정하고 이런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왜곡되어 왔다는 걸 알면 여론조사하고 본 투표일 날 그 출구조사하고 합쳐가지고 뭐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네. 법을 바꿔야지 일단은. 그렇죠. 흔들리지 마, 우세야. 네, 거기다가 이 언론사들도 정말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그 어떤 이면에는 언론에 대한 분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가짜 정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평한 척, 그러니까 공정한 척하는 그 가면을 이미 우리가 눈치챘기 때문에 시민들, 독자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걸 이미 다 깨달았다는 이게 분노가 지금 투표율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이번 선거는 그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셨겠지만 미국 1940년대 투표랑 아주 유사한 결과가 있다. 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야. 한 사람은 그냥 보통 서민 출신이야. 여론조사가 전날까지도 검찰 출신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 막상 투표함을 깠더니
일반 서민 출신 후보가 당선된 역대급 사례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는 아마 그때가 미국 대공황이랑 연관이 예, 있어갖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랑 연관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의제로 잡아서 자꾸 민주 쪽의 지지자들이 중간에 여론조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 아까 보셨잖아요. 끝까지 다 했어. 요게 아마 출구조사 발표할 때 들어갈 수도 있는. 아, 그래서 받은 거예요. 끝까지 다 하셨어요? 끝까지 다 했지. 참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론조사가 막 왜곡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샤이 이재명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 투표장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사람 반 이상이 대장동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고,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저는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에라, 내가 윤석열을 못 찍겠고, 이재명도 못 찍겠다 하셨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재명을 홀가분하게 찍으러 나갈 수 있는 어떤 느낌도 저는 생겼다고 보고요. 어쨌건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패널분들 좀 마음이 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심각한 겁니다. 일단 먹으면 맛있긴 한데 배가 고프질 않아. 쫄아가지고. 근데 분명히 저는 이번 선거를 이기고 지는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샘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샘플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 기울어지게 만들어갖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고 거기 일부 계층이 선동돼가지고 분노의 투표를 해버렸던 거고 막판까지 초박빙을 이루었던 선거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 그거는 보궐선거 때 크게 한 방 쳤기 때문에 두 번 연속 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추론. 거기에 이제 이를테면 네.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일종의 백신이었던 거죠. 따끔했지만 만약에 대선을 이기면 지방선거도 저번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온갖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빨아주기 바쁠 테니 민주당 엄청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물재인이라고 정말 싫어하시는 어른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어른들조차 윤석열은 아니다. 내가 차마 이재명은 못 찍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다. 투표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윤석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다들 뭐 쪼시는 마음들이 되게 크실 텐데 사실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뭐 주식이나 이런 경제 보면 되게 냉정해야 돼,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보면서 이제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번 투표가 쫄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박빙으로 끝나면 저쪽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할 거니까 아예 큰 득표차로 이기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어떤 저는 이런 약간 그 좋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막 쫄리는 마음으로 막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기는 건데 확실하게 이기자, 압승을 하자 이런 분위기로 예,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아직도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똑같아. 채널 좀 찍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한 20명만 더 하시면은 57만 명 되겠습니다. 이야. 이건 못 참지.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이건 만들어 주세요. 20명 못 참지. 20명만 좀 해주세요. 자, 구독 좀 해주시고 신촌 유세할 때 이재명의 진심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되게 감동이더라고. 왜 이렇게 울려요, 이재명 후보님 정말.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대선 과정에서 왜 이렇게 우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나까지 울렸어. 그러니까 내가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상대원 시장에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도 울었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촌에서 연설했던 20대 여성 이야기, 그러니까 언니가 면모로서 나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를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후보는 우리한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성평등 관련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 없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누군가한테는 폭력이 된다. 이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언 내용.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의 장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불안과 걱정 없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두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치진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보험 들 돈이 없어서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으로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저희 가족은 정부라는 밧줄 하나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7자가 가져온 불안과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부처로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 없이 딱 7자만 내놓은 것이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성평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국민의 삶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국민 누구도 가난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국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모녀가 단돈 20만 원이 없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한 그 진심에 안도와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부모 가족에게도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말해주는 그 한마디에 우리 한부모 가족 구성원들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생계의 불안함, 공포 속에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유능한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지는 시혜성이에요. 니들 가난하니까 돈 좀 줄게, 먹고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타고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 차는 형태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예.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돈 몇 푼 먹고 떨어져.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복지를 하게 되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지금으로도 충분하거든.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 대표적인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안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지금까지도 대안 안 나왔잖아. 윤석열 캠프 쪽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뭘 하겠다는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렇게 7글자만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데이트 하듯이 이제 남녀 커플이 손잡고 데이트하는 그 근처에서 주민센터 가서 투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네, 정말 보였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면 그 대장동 관련해서 뉴스타파 최근 보도 있잖아요. 김만배가 박영수, 윤석열이 봐준 사건이다. 그 녹취록, 그 뉴스타파 동영상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보면 댓글을 단 사람의 70%가 20대, 30대 여성이에요. 대부분 정치 컨텐츠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특히나 30대, 4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댓글의 70%가 20, 30대 여성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사전투표를 하러 갔으면 그 남성은 누구를 찍었을까요?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1번남, 2번남 그 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 드러나고 있는 좀 그 정치 컨텐츠에 과몰입한 사람들의 반응 말고 정말 평범한 20, 30대의 남성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 젠더 여성에 대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여자친구하고 상의해서 우리 좀 제대로 찍어보자 했을 때는 당연히 1번이에요. 이번 애들은 보통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하. 아하. 일배성이야. 그러니까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똑똑한 여자애들이 내 일자리 뺏어간다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는 선동된 괜찮은 2번 남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보여서 기본적으로 생각 있으면 어떻게 연성이를 찍습니까? 10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찍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찍을 수 있지. 근데 윤석열한테는 어떤 요소로도 정상적인 투표로는 찍을 수가 없는 후보예요. 역대급 가장 저질 후보. 전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이라는 게 막 대장동 뭐 이런 것만 나오지만 그 이 젊은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우리가 봤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치자.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내가 배 아픈가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봤어. 흑인 폭동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양극화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땠건 간에. 그러면 진짜로 못 사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 저소득층도 소득을 좀 끌어올려주고 중산층은 더 많아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점점 양극화가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옅어지고 잘 사는 사람 몇 퍼센트만 정말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못 사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만 저는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약을 걸고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획기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민주당이 170석 이상 갖고 있을 때요. 예. 그러면서 그 사회가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중에 상당 부분 이재명 대통령 1년 동안 바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윤석열 만약에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도 하지 마. 내가 다 말해줄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요. 이명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뱉은 말들이 거의 전두환 수준 아니었을까요? 예. 지금에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게 막 돌아가고 찌그락바가락 하면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10석이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회랑 그 다음 정부랑 맨날 부딪히고 난리 나고 이제 한 뭐 취임한 지 한 2, 3개월 만에 이제 시위 일어나고 막 일을 할 거야. 예.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맨날 술 퍼먹겠죠 뭐. 그래서 이제 저기 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소주 한 병 까고 연병 나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명박보다 나쁜 놈이 윤석열 같거든요. 심지어 더 모자란데 사실 이명박은 그래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열심히 했다면 윤석열은 남을 밟고 남의 가족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 사람이라서 더 거부감이 더 큰 거예요. 열심히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머리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 재밌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이에요. 뉴스타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많이 본 얼굴이 있잖아요. 네. 맨 앞에 있는 아저씨. 김태우. 문재인 정부 때 얘가 청와대가 뭘 개입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서 뭐 청와대가 민간 불법 사찰했다. 뭐 이런 걸 폭로해 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얘 채널이 따로 있어. 맞아요. 우리보다 네. 많아. 예. 얘가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수사관이었던 놈이야. 아. 나중에 청와대로 파견 간 거잖아요. 얘가 지금 윤석열 편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기득권과 기득권에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부역하는 자들이 사실 같은 얼굴들인 거예요. 지금 김태우 몇 명이야 구독자? 74만 7천. 에이씨 방송 안 해.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갑자기 확 빈정상하네. 그래 얘부터 배신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김태우가. 와, 저 장면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 얘네들이 지금 그 기득권들이 어찌됐건 총 동원돼가지고 문재인 민주정부를 바꿔내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가 주거 같은 총궐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좀 실제로 그 좀 위기감 느끼는 게 과장된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어떤 사적인 감정, 너를 뭐 이렇게 혼내주겠어 이런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대로 하자. 법대로 법에 있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냥 다 추진해온 거기 때문에 법대로 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겠죠. 자신들한테는 법이 적용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아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월요 방송은 선거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이 멤버 그대로 나올 때는 당일날이고 투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나오시게 되는데 떨리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전 자신감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반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율 대비 전 국민으로 따지면은 60%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어떤 거대한 이슈가 터지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부산 저축은행이 아니라 부산 그 초원 벚국집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안 좋게 흘러가 버려요. 예. 지역 감정 이렇게. 어쨌건 저는 지금은 간절한 사람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히려 청년들은 지금 밭갈기 잘하고 있대. 부모님들한테. 근데 중년 장년층들은 밭갈기가 잘 안 되고 있대. 자식들한테도 밭을 갈아야 될 거고 친지한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잘 되겠지. 뭐 뉴스타파에 보도가 터졌으니 윤석열 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이슈가 터진다고 그래서 그 이슈가 우리한테 좋게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부산 초원 벚국집 사건은 지역감정 혼동해서 저쪽이 몰표가 나왔어요. 저쪽한테. 예. 우리가 남이가 해버리면 끝나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출구조사부터 웃을 수 있으려면 아직 늦지 않았어. 시간 충분해. 화요일도 있고요. 수요일 당일도 가능해. 투표 아직 안 갔다 그러면 투표장 가라 그래. 이번 대장동 건 보니까 윤석열이가 도둑놈이더라. 이재명 억울하겠더라. 한 표 좀 찍어주라. 그럼 내가 이틀 후에 밥 살게 하면 아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무식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전 남친까지가 아니라 전전 남친한테도 전화합시다. 전 남편은 어때요? 전전 남편한테도 전화합시다. 그 전 남편의 시부모님. 전 시부모님. 그럼 시부모님 전화 받아갖고 전화 건 다음에 지금 미치네. 그렇게 미치란 이야기야. 그 정도로 절박하게 밭을 갈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양다리 걸치던 전 남자의 그녀한테까지 전화하고 싶네요. 자, 내일이 마지막 유세입니다. 나는 이 방송으로 맨날 밭 갈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밭을 갈아서 한 30명 정도 제가 밭 갈았죠.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는 윤석열 지지한 노골적으로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민정당 그 당원이셨던 분이 욕 엄청 바가지로 쳐먹으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도 서울 동대문 어디서 정치권 뭐 기웃거리고 계실 텐데 그분 우리 집안에서는 사실상 약간 파문당하신 분에 가깝고 그 주위에 우리 저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다 윤석열 찍을 사람들은 없는데 어떤 사람 밭을 가냐면 그런 사람 중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꼭 투표하기만. 오랜만에 해야죠. 전화해가지고. 예. 저번에 한번 써먹었던 스킬 써먹었다니까? 그때 언제냐면요. 그게 금요일 날인가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우리 배민에 뭔가를 시켰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수증. 참고사항 있잖아. 거기 진짜로 썼어. 이재명 후보님 잘 부탁합니다. 숟갈과 숟가락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썼어. 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영수증 갖다 주는데 거기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또 손편지 글자로 썼더라고. 멋있다. 예. 됐네 됐어.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사실 저는 약간 한 분을 놓치긴 했어요. 선거를 미리 해버리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주식 얘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동공이 지진이 나시더라고요. 약간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약간 현실적으로 많이 좀 밭을 갈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또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자주 가는 그 호프집 사장님이 슬쩍 그러시는 거예요. 치킨 무슨 예, 치킨? 달래고 달래고 치킨. 예. 달래고 통닭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될까요? 이렇게 되게 기대하면서도 걱정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되시겠죠. 되실 겁니다. 압승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밭을 가실 때 너무 초조한 마음으로 갈지 마시고요. 이길 수 있는데 압승으로 이기자. 이런 긍정의 힘이 가장 지금 필요할 때라고 예. 보고요. 저는 건물은 없지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청와대를 이재명 후보님한테 5년 동안 임대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 네. 보수 유튜버 중에 대한민국 청아대라는 채널이 있어요. 청와대? 옛날에는 그 채널 우리보다 구독자 수가 많았어. 지금 한 4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청아대가 국민의힘 탈당 인증사항서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너무 무식하고 그 유세 중에 너무 이상한 짓을 해갖고 도저히 지지 못하겠다고 실제로 국민의힘 탈당 인증샷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황희두님에 의하면
실제로 그 TBS 더룸에서 서로 대화를 그러니까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정규제 봐요. 그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나가 뒤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한테 호재도 많고요.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찍으라는 법 없다. 일부는 상당 부분 뭐 보수층이었는데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이재명 찍을 수도 있고 보수층이었는데 수도권 사는 보수층이었는데 경기도지사 때 봤더니 잘하더라 해서 찍을 수도 있고 나는 그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다 잊어버리세요. 그 구글 트렌드는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이기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빙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민주연구원에서 4군데 여론조사를 깜깜한 기간에 했는데 수치는 말씀 못 드려요. 그중에 3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가 주식이 엄청 오르고 윤석열 거 엄청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새날은 이따가 저거 왜요? 마지막 예, 유세. 예. 내일 마지막 유세가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 때 깃발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새날 깃발 있어. 네, 오랜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깃발 우리 청계광장에 오랜만에 저 광화문에 날이면 날마다 그 깃발 들고 나갔던 바로 그 새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요새에는 깃발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들고 가는데 깃발 들어주실 오빠들을 모집합니다. 자, 새날은 이따가 또 9시쯤에 성동일 다시 찾아뵙고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투표 당일날은 특별 방송 체제를 한번 해보려고. 낮에는 투표 동료 방송, 그리고 저녁부터는 출구조사 개표 방송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 이재명! 다시 뭐가 이렇게 안 돼? 갖고 있다가 나를 위해 이재명! 예!